사이코메트리 특수 청소부. 현관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선 지우는 들고 있던 청소도구 가방을 내려놓고 마스크를 고쳤으며 인상을 썼다. 집안에선 시체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가방에서 탈취제를 꺼내 사방에 뿌린 지우는 그제야 좀 나아진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쪽 업계에선 제법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시체 썩는 냄새가 좋게 느껴질 리 만무했다. 이 냄새는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되네. 그렇게 중얼거린 지우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 그런지 집안은 묘하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한 지우는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눈을 살며시 감았다. 그리곤 조용히 집안 이곳저곳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아, 선배님 진짜라니까요. 딱 한 번만 믿어보세요. 김 형사의 간절한 부탁에도 최 형사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끄러. 네가 뭐라 하건 민간인은 수사에 참여 못 시켜. 게다가 탐정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청소부? 자네 동창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김 형사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강하게 대꾸했다. 지훈이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특수 청소부라고요. 사람이 죽은 집 전문 청소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최 형사는 골치가 아픈 듯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김 형사가 준 지훈의 신상정보 파일을 들어보았다. 그래, 사실 제일 믿음이 안 가는 게 바로 그 능력이란 부분이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가 이런 걸 믿을 것 같아? 최 형사는 손가락으로 사이코메트리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훈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지훈의 머릿속으로 영상이 펼쳐졌다. 한참을 영상을 보던 지훈은 어느 순간 손을 멈추고 정신을 집중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손에 들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특이하게도 얼굴에 하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후로도 한참을 집중하던 지훈은 이내 눈을 뜨고 고개를 저었다. 손을 대충 닦아내고 다시 장갑을 낀 지훈은 휴대폰을 열고 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나마나 일 빨리 끝내놓고 와달라고 하겠지. 야, 왔어? 아직 허락은 못 받았는데 좀만 더 얘기해볼게. 그 선배가 좀 꽉 막힌 데다가 그런 건 전혀 안 믿거든. 야, 그건 그렇고 현장은 어땠어? 거기 그 하얀 가면 그 자식 집 맞지? 김 형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래, 그렇겠지. 거기까지 하면 딱 4번째 사건인데. 김 형사는 사건 파일들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자,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총 5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네가 오늘 봤던 게 4번째 사건이었고,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끈을 이용해서 숨통을 끊는 살해 방식을 보고 동일 인물의 짓으로 추측하고 있어. 그래, 네가 봤던 하얀 가면 그 자식 말이야. 오늘 네가 확인한 대로 그 추측은 정확해.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사건은 왠지 다른 놈 짓인 것 같단 거지. 김 형사는 얼마 전에 일어난 5번째 살인사건이 하얀 가면의 짓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전 사건과 흡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 인물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김 형사만은 예외였다. 지우는 지난 1년간 그가 청소했던 4곳에서 봤던 하얀 가면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하얀 가면.
그 섬뜩한 가면을 쓴 남자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모습은 몇 번을 봐도 신선한 모습이었다. 경찰들은 자신의 말을 믿을 리 없기 때문에 범인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지훈과 그의 친구인 김영사만이 알고 있었다. 지훈은 김영사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그 하얀 가면 짓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어? 증거야 없지. 하지만 왠지 냄새가 나. 내 생각에는 그 사건은 하얀 가면 짓이 아니야. 김영사는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잠시 뜸을 들이고는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이 사건이 진짜 그 하얀 가면 짓인지 네가 직접 봐줘야겠어. 선배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지우는 작게 한숨을 쉬며 슬쩍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최 형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보면서 말했다. 일단 확실히 말해두지만 난 자네가 가졌다는 그 특기 안 믿어. 당연히 거기에 기댈 생각도 없고 당신 말을 신뢰할 생각도 없어. 내가 자네를 이 현장에 오도록 허락한 건 그저 저 후배놈이 하도 졸라대서야. 다시 말해서 이건 수사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일이란 거지. 그러니 입단속 잘하라고. 머쓱해하는 김영사를 죽일 듯 노려본 최 형사는 덧붙였다. 한 가지 더. 만에 하나 되도 않는 헛소리를 짓거려서 수사에 혼선을 준다면 당장 철창 안에 처박아 버릴 테니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곤 최 형사는 성큼성큼 현장으로 들어갔다. 아이, 진짜 이상하네. 답답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나 몰라. 자꾸 사건 빨리 끝내려고만 하고. 김영사의 중얼거림에 지우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으며 최 형사의 뒤를 따랐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헛소리에 대면 무슨 이유를 대서건 깜빵에 쳐넣을 거야. 난 분명 경고했어.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최 형사가 거칠게 말했다. 지우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평범한 원룸. 원룸치곤 제법 넓고 깨끗한 곳이었지만 역시 살해 현장이기 때문인지 음침한 느낌이 들었다. 대충 방을 둘러본 지우는 천천히 장갑을 벗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한 채 올가미의 손을 가져다 대었다. 어땠어? 뭐가 보였어? 야, 내가 맞았지? 그 가면 쓴 놈 아니지? 눈을 뜬 지훈을 보며 김영사가 몰아치듯 물었다. 최 형사는 그런 김영사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지훈에게로 옮겨졌다. 지훈은 최 형사의 그 눈빛을 잠시 보다가 김영사에게 말했다. 아니, 그놈 집 맞아. 이번엔 네가 틀린 것 같다. 김영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재차 쏟아내기도 전에 지훈은 최 형사를 지나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제 됐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네. 최 형사는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김영사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돌아섰다. 집으로 향하던 최 형사는 자신을 따라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다. 지금도 사이코메트리 같은 건 못 믿으시겠나요? 몰래 최 형사의 뒤를 쫓던 지훈의 물음이었다. 최 형사가 대답이 없자 지훈은 최 형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못 믿으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확실히 전 물건으로부터 지난 일을 볼 수 있어요. 그 덕에 아까 확실히 봤죠. 잠시 최 형사의 표정을 살피던 지훈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형사님이 사람을 목졸라 죽이는 모습이요. 지훈을 가만히 노려보던 최 형사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냥 정신 나간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나 보네. 지우는 최 형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말했다. 죽은 사람이 아내분이랑 바람이 났었나 보네요. 분명 충동적인 살인이었을 텐데 침착하게 증거를 없애고 완벽한 연기까지. 확실히 현직 경찰은 다르네요. 전혀 틈이 없어요. 최고의 연쇄살인범에 어울리는 완전 범죄네요. 그 말에 최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말은 반만 맞았어. 우선 난 연쇄살인범이 아니야. 난 그저 죽어 마땅한 놈 하나를 죽인 것뿐이야. 그냥 그 살인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비슷하게 현장을 꾸며놨을 뿐이지. 잠시 뜸을 들인 최 형사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완전 범죄라는 말은 맞아. 내가 일처리는 확실한 편이거든. 증거 같은 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네가 하는 말은 그냥 헛소리 정도로 받아들여지겠지. 김 형사가 동조한다고 해도 그게 달라지지 않아. 최 형사의 말에 지우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보네요. 전 형사님이 연쇄살인마라고 한 적 없어요. 그저 최고의 연쇄살인마에 어울리는 살인이라고 했죠. 지우는 가방을 열어 하얀 가면을 꺼내었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남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마친 지우는 번개처럼 최 형사에게 달려들었다. 사이코메트리, 이것만큼 살인자에 유용한 것도 없어요. 현장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증거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죠. 게다가 직업이 특수청소부라면 말 다 했죠. 흔적을 없애는 데는 귀신이거든요. 그 누구도 현장에서 증거를 찾지 못할 거예요. 최 형사는 필사적으로 목에 감긴 와이어를 풀기 위해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우는 안정된 자세로 최 형사의 목을 조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제가 사람 죽이는 환상적인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현장을 청소하기 전에 그 멋진 장면을 다시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형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최 형사의 몸에서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지우는 와이어를 한층 더 강하게 조이며 말을 이었다. 형사님은 저의 5번째 희생자이자 최고의 연쇄살인마 하얀 가면의 6번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비극. 누구나 한 번쯤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눈을 뜬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나치게 취해서 친구 집에서 잠이 들거나 엄청난 피로감에 기절하듯 잠에 빠지는 경우.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은 분명 그런 단순한 상황은 아닌 듯 보였다. 적어도 차디찬 지하실에서 기억이 날아간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일 리 없다. 게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다면 더욱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 도망치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더 침착해지기로 했다. 우선은 차분하게 기억을 더듬어 보기로 했다. 내 이름, 김영준. 이름은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나이, 28? 아니, 29. 그래, 29이다. 잠시 동안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딱 이 정도였다. 지금 상황을 비롯한 모든 것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난 정수리의 상처를 조심스레 만져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제법 큰 저택의 지하 창고인 듯 보였다. 창고로 쓰이는 듯 한켠엔 온갖 잡동사니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내 주변으로는 몇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었다. 끔찍한 광경에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상황 파악이 더 중요했다. 난 힘껏 숨을 들이켠 채 쓰러진 사람들을 관찰했다. 쓰러진 사람들은 총 4명.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 1명,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1명,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1명과 40대 후반 정도의 부인 1명. 나이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다들 나처럼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다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기절한 것이 아니라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볼 용기는 나질 않았다. 피냄새를 맡지 않으려 애쓰며 이번엔 내가 쓰러져 있던 곳 근처를 둘러보았다. 멀지 않은 곳에 피가 묻은 강목이 떨어져 있었다. 내 기억을 날려버린 정수리 상처의 원흉이 저 녀석인 듯했다. 나가는 문 역시 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어쩌면 난 급히 이 방을 빠져나가려다가 뒤에서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우선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범인에게 들키지 않는다는 가정이긴 했지만 잘만 하면 쓰러진 사람들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난 문이 잠겨있지 않기를 기도하며 조심스레 굳게 닫힌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무런 저항 없이 열리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거친 철문 너머 위로 올라가는 투박한 계단이 보였고 계단의 맨 끝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다행히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생각대로 이곳은 어떤 저택의 지하실이 맞는 듯했다. 계단을 다 올라오자 제법 신경 써서 꾸며놓은 거실이 보였다. 잠시 귀를 기울여 봤지만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다행히 사람들을 납치하고 공격한 범인은 지금 이곳에 없는 모양이었다. 익숙한 거실의 모습을 뒤로하고 난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잠깐, 익숙하다고? 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집안을 둘러보았다. 고급져 보이는 카펫과 푹신한 소파, 장식부터 시작해서 벽에 걸려있는 그림까지 처음 보는 것들이 아니다. 이곳으로 끌려오면서 눈에 들어왔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분명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기억을 열심히 더듬어 봤지만 머리만 아플 뿐 더 이상 떠올릴 수 없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다. 난 고개를 강하게 휘젓고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 역시 이미 구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레 찾아갈 수 있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밖으로 향했다. 밖으로 나오니 건물은 한적한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다. 아무래도 별장 개념의 건물인 듯 보였다. 주변에 건물은 없었지만 근처에 잘 포장된 도로가 있는 걸로 보아 첩첩산중은 아닌 듯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찾기 위해 서둘러 도로로 달려갔다. 마을까지 거리가 제법 되겠지만 마냥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게다가 범인이 내가 도망친 걸 알고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 최악의 경우 마을까지 뛰어갈 생각까지 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도 운이 좋았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내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을 골랐다. 체력에는 제법 자신이 있었는데 벌써 숨이 찬 걸 보니 몸 상태가 엉망인 모양이다. 차가 오길 기다리며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지하실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 왠지 눈에 익은 별장, 잠겨있지 않았던 문, 그리고 기억 상실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왠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분명 범인은 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와서 저 별장 지하실에 모아놓았을 것이다. 그리고 흉기를 휘둘러 모두를 기절시키고 문조차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뭔가 말이 되지 않는다. 난 고민하며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상처 투성이의 손. 단순히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다. 적어도 거친 강목을 수차례 휘둘러야 나을 만한 그런 상처. 난 숨을 들이켜며 별장을 돌아보았다. 그러는 사이 멀리서 다가오던 차가 내 앞에서 멈췄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청년이 창문을 열고 내게 말을 걸어왔다. 피로 얼룩지고 엉망이 된 내 상태를 보고 차를 멈춘 모양이다. 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별장과 내 손만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디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 불러드려요? 경찰이란 말에 난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전력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기 잠시만요. 남자의 부름을 무시한 채 난 있는 힘껏 달리며 생각했다. 내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난 범인에게 공격당한 것이 아니다. 그저 희생자들의 저항에 부딪힌 것뿐이었다. 어지러운 기억들 사이로 누군가의 머리를 내려치는 내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귓가에 들려온 말에 고개를 돌릴 새도 없이 귀가 찢어질 듯한 경적 소리가 울리며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다. 정신을 차려보니 구급차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옆에서는 구급대원인 듯한 사람이 무전기로 보고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교통사고입니다. 지금 의식은 없는 상태고요. 환자는... 구급대원은 손에 지갑을 들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 품속에 있던 걸 꺼낸 듯했다. 그러니까 이름은 김영준. 네, 54세 남성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54세? 다시 희미해져가는 의식 너머 간신히 바라본 곳에는 지갑에 꽂혀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내 기억보다 훨씬 나이가 든 내 모습과 내 옆에서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중년 여성, 그리고 우리의 양옆으로 서 있는 남학생과 여대생. 그제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났다. 여름휴가, 큰맘 먹고 빌린 멋진 별장, 즐거워하던 딸과 아들, 날 자랑스러워하던 아내. 별장 지하에 쓰러져 있던 그들이었다. 아무래도 난 내 상상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의 기억을 잃어버렸던 모양이다. 지하실에서 깨어난 남자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경찰에 쫓기는 와중에 별장을 발견한 남자는 몸을 숨길 좋은 장소라 생각하며 문을 따고 들어와 지하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레 별장 안으로 들어온 가족에 의해 몸을 숨길 겨를도 없이 들켜버리고 말았다.
살인죄로 공개수배가 내려진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 남자는 근처에 있던 쇠막대를 휘둘러 어린애 둘과 중년 여성을 제압했다. 하지만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흥분하여 휘두른 강목에 머리를 얻어맞고 말았다. 남자는 정신을 잃기 전 발악적으로 쇠막대를 휘둘러 그 사람의 머리를 맞출 수 있었다. 남자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일격이 큰 소용이 없었던 듯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거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 같았다. 서둘러 도망치면 아직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한 남자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때 뒤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일어난 중년의 여성, 그리고 그 근처에서 움찔거리는 어린이 2명.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저 새끼들 때문에... 남자는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던 쇠막대를 집어들고는 쓰러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설명이 안 되죠. 설명할 수 있다고 쳐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뭔가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우니까요. 사랑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진 못할 겁니다. 다만 이왕이면 끝까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녀를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죠. 그녀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첫눈에 반했다 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갈망. 그래, 갈망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녀를 가지고 싶다라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내 것이어야만 한다 라는 느낌이었죠. 그녀를 보고 있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지독한 갈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갈증인 겁니다. 그녀의 모습, 그녀의 사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녀의 물건, 그녀의 머리칼, 심지어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 남은 온기. 오로지 이런 것들만이 제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갈증. 그렇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큰 존재인 겁니다. 재미있는 건 그녀가 절 미워한다고 해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저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커져갔죠. 전 그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전 그저 그녀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손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치면 오히려 열정적으로 손을 휘저어 금붕어를 움켜쥐고야만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녀가 도망칠수록 저의 집착은 강해졌던 겁니다. 그녀가 절 미워하는 건 그리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서 도망치는 것도 그리 마음 아픈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단 하나 견디기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뭐랄까요. 그것도 일종의 질투겠죠. 하지만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볼 때면 마치 제 눈앞에서 평생을 함께한 반려동물이 요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끔찍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 곁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했죠. 그녀의 애인, 이성 친구는 물론 동창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였지만 역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그들에게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동물들을 택배로 보내는 게 가장 쉽고 빨랐습니다. 길고양이나 비둘기가 구하기 쉬웠지만 가끔은 진짜 그들의 애완동물을 사용했습니다.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그녀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보면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에게서 그녀를 떨어뜨려 놓는 건 실패했지만요. 제가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애당초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사랑의 마음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의 숨바꼭질 끝에 경찰들을 모두 따돌리고 그녀를 제 은신처로 데려왔을 때 그녀에게 애원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던 게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이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할 건 분명했습니다. 길어야 며칠, 아니 어쩌면 고작 몇 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경찰들이 뛰어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에게 붙잡히는 것보다 그녀를 빼앗긴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죠.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저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 결국 결정을 내리고 만 겁니다. 그녀의 머리칼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피부와 그 안을 흐르는 피, 작은 뼈 한 조각까지 그녀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걸 다 제가 가지기로 말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80% 정도만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그녀의 전부를 온전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네, 제가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역시 무슨 짓을 해서든 다 먹어치워야 했어요.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네요. 마침 배가 고프거든요. 의자에 결박된 채 열심히 이야기하던 남자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건너편에 앉은 형사를 바라보았다. 어려울까요? 이죽거리는 그 말에 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입안의 상처를 혀로 몇 번 쓸어보고는 말을 이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요. 형사님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형사의 침묵에 남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전 완벽하게 그녀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대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건 그녀의 몸을 다 먹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긴다는 것뿐입니다. 형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느긋하게 말했다. 감옥에 쳐넣건 얼굴에 발길질을 하건 아님 사형대에 올리건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말했듯이 무슨 짓을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몸 안에 있고 그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제 거란 말입니다. 남자의 조롱에도 형사는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그저 무서운 얼굴로 남자를 노려볼 뿐이었다.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남은 부분은 몇 자리에 묻는다고 치더라도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몇 시간째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경찰서니 설렁탕이라도 시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 뒤통수 후려갈기신 것도 그렇고 눈 뜨기도 전에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신 것도 그렇고 생으로 굶기기까지. 아무리 따님 일이라지만 형사시면서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형사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들렸어. 우선 여긴 경찰서가 아니야. 우리 집 지하실이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네가 한 말 중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개를 갸웃거리는 남자를 보며 형사는 아래에 있던 공구상자를 테이블 위로 올렸다. 나도 네 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씹어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거든.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비춰질 때 형사가 한마디 덧붙였다. 내 장담하건대 네 놈 무덤엔 아무것도 묻지 못할 거다. 폐교에서의 신혼생활. 어릴 때 내가 살던 동네는 말 그대로 엄청난 촌동네였어. 하루에 2번 오는 낡은 버스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는 그런 완전 오지였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았나 싶겠지만 솔직히 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물도 맑고 아이들 뛰어놀 만한 들판도 넓었지. 공기도 좋으니 학교 끝나고 끼리끼리 어울려 온 산을 뛰어다녔어.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분교를 다니면서 정말 즐거웠지. 어쩌면 그녀와 함께여서였는지도 모르고. 그녀 이야기를 해줄게. 나랑 같은 학년이었는데 정말 예쁜 아이였어. 바로 옆집에 살기도 해서 나랑은 학교도 같이 다니고 놀러도 많이 다녔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짓궂은 애들한테 놀림거리도 됐었지만 그래, 그 애가 분명 내 첫사랑이었을 거야. 그 당시엔 그 아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 게 유일한 꿈이었지. 부모님 일 때문에 도시로 이사가게 된 날, 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나중에 꼭 다시 돌아와서 그녀랑 결혼할 거라고 말이야. 그 마을을 떠나서 힘든 일도 있었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버텼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곳으로 갈 수 있었지. 다행히 그곳을 찾아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야. 마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누더라. 쓰러져가는 집에 노인 한 명만 혼자 살고 있을 뿐이었어. 그 노인한테 혹시 그녀를 아는지 물어봤어. 그런데 그 노인이 한다는 대답이 그녀는 오래전에 죽었다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지. 당장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애써 참고 그녀와 추억이 깃든 학교를 찾아갔어. 폐교가 되었지만 거의 예전 모습 그대로더라고. 텅 빈 학교에서 그녀 생각을 하며 청승 떨고 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내 뒤에 그녀가 서 있었던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여전히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녀는 새하얀 얼굴로 내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 눈물이 날 것 같더라. 아무래도 그 빌어먹을 노인이 노망이 나서 내게 헛소리를 냈나봐. 그녀가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을 거야. 그녀는 그 버려진 학교에서 살고 있었어. 그녀도 그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 덕에 학교는 우리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어.
나도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녀와 행복하게 지냈지. 그 학교에 귀신이 나온다는 그 노인의 터무니없는 말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녀가 죽었다고 헛소리하던 노인이니까. 이제 남은 건 그녀에게 청원에서 오랜 꿈을 이루는 것뿐이야. 그 학교는 이제 우리 신혼집이 되는 거지. 왠지 로맨틱하지 않아? 물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 널 데리고 온 거고. 도와줄 거지? 청년은 차를 세우고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입이 막힌 채 묶여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 미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한 청년은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그녀랑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해. 경찰한테 쫓기는 살인범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 지금이야 이 촌동네에 잘 숨어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들키게 될 거라고. 고심하던 차에 그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줬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야. 아, 물론 진짜 죽는 건 아니지. 누군가가 나 대신 죽는 거야. 그녀는 진짜 천사 같은 데다가 똑똑하다니까. 청년은 묶여있는 남자를 조수석에서 꺼내어 운전석에 앉히고는 기분 좋게 웃으며 차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다. 자, 이제 넌 내가 되는 거야. 차가 불에 활활 타면 경찰들이 찾아와서 번호판을 확인하겠지? 그걸로 엉망으로 탄 시체를 나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날 쫓는 걸 멈추고 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겠지. 그녀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녀와 난 시골 동네 작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는 라이터를 켜고 잠시 한숨을 쉬고 말했다. 이제 돌아가는 게 걱정이네. 몇 시간은 걸어야 할 텐데. 그녀가 마중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그는 발버둥 치는 남자에게 라이터를 던졌다. 저주 세트 판매합니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어? 이유야 다양하겠지. 흔해 빠진 것처럼 2등만 하는 학생이 1등을 미워할 수도 있겠고, 동생만 챙기는 엄마 때문에 동생을 미워할 수도 있지. 모든 걸 다 가진 친구를 시기할 수도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녀석을 죽이고 싶기도 할 거야. 재미있는 건 그런 경향은 어릴 때 더 잘 나타나더라고. 최근 저주의 카페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원들은 어린 학생들이거든. 저주의 카페란 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지? 뭐 상상할 수 있는 것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거야. 왜 있잖아.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할 수 있는 것. 단순히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저주와 욕설을 빽빽히 적어 올리거나, 누군가를 저주해달라고 혹은 죽여달라고 사주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지. 하지만 내 저주의 카페는 뭔가 좀 특별한 점이 딱 하나 있어. 바로 진짜 저주 방법을 판다는 것. 내가 고안한 저주 세트는 정말 엄청난 물건이거든. 누구든 한번 써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걸? 저주 세트가 뭔지 궁금하겠지? 제일 최근에 내 저주 세트를 사간 여고생 이야기를 예로 설명해볼까?
그 애는 자신을 왕따시키는 같은 반 여자의 하늘을 죽이고 싶어 했었어. 원래는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뭔가 관계가 어긋나 버린 모양이야. 그 친구의 주도로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그게 도를 넘어서게 된 거지. 치를 떨면서 그년을 죽이고 싶다고 난리를 피워대더구만. 그래서도 그 애의 증오심이 느껴질 정도였어. 자, 여기서 내 저주 세트가 등장하는 거야. 내용물은 헝겊인형 하나랑 이름을 쓸 천 하나, 작지만 날카로운 조각칼 하나야. 별거 없어 보이지? 하지만 이게 인기가 정말 좋다고. 후기를 보면 효과가 기가 막힌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하다니까. 가격도 저렴하지. 학생들 코 묻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정도로. 그거로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모두가 서로 사겠다고 아우성이지. 여튼 그 여학생도 내 저주 인형을 구매했어. 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 상황은 뻔해. 택배를 받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는 첨부된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겠지. 첫 번째, 방에 불을 끄고 저주 인형을 앞에 놓으세요. 두 번째, 저주를 거는 칼로 손가락 끝을 베어 피를 내세요. 상처는 되도록 깊게 내어 피가 잘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천의 피로 저주 대상의 이름을 적으세요. 네 번째, 천을 저주 인형의 몸 위에 잘 고정시키세요. 다섯 번째, 칼로 저주 인형의 머리를 강하게 찌르세요. 여섯 번째, 하루 동안 저주 인형을 상자에 담아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일곱 번째, 하루가 지나면 인형을 꺼내어 배를 가르세요. 여덟 번째, 뱃속에 있는 종이를 꺼내어 저주의 주문을 읽으세요. 분명 그대로 잘했을 거야. 과정이 그리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여학생이 저주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멀쩡해. 아무 일 없이 평소처럼 잘 살고 있어. 인형에 칼 좀 꼽아 넣는다고 사람이 죽을 리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저주 세트가 기가 막힌 건 이 부분이야. 전혀 효과가 없는데도 모두가 칭찬하고 써보라고 권하지. 그 이유가 뭘까? 비밀은 인형 뱃속에 있는 종이에 있어. 에이지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 아니야? 처음엔 지독히도 증오하던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돈벌이에다가 이렇게 재미있는 연거리까지 제공하고 있어. 참 재미있지? 저주 세트를 사간 사람은 누구도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 다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하지. 그래야 덜 억울하니까. 뭐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그래서 시작한 일이니까. 뭐 시작한 이유가 뭐가 되었건 지금은 제법 쏠쏠해. 내가 하는 일이라 봐야 힘들 건 하나 없지. 나야 그냥 허접하게 만든 인형만 준비하고 조각칼에 내 피만 묻히면 돼. 이거야말로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야? 내 저주 세트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물건이 아니야. 반대로 사용한 사람에게 저주받은 질병을 내리는 물건이지. 하나의 거짓.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재미있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일단 한번 의심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다. 믿음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다면 무너지는 건 더욱더 빠르다. 내 앞에 놓인 쪽지를 다시 읽어보며 난 지금 내 상태가 정확히 그렇다는 것을 인정했다. 성공한 사업가, 딸바보, 애처가, 그것이 대외적인 이미지다. 모두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다. 아직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지호를 끔찍히 아낀다. 사업 쪽도 다행히 잘 되고 있다. 그러나 약간 거친 운영 방식 덕에 뒤쪽으로 원한 살 일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가끔 협박 편지 같은 걸 받기도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이 쪽지는 그런 것과는 또 달랐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쪽지에는 단 하나의 거짓이 있습니다. 당신의 부인은 바람 같은 건 피운 적이 없습니다. 지호는 확실히 당신의 딸이 맞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매일 당신에게 챙겨주는 약은 그냥 비타민제입니다.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용은 이것이 끝이었다. 단순히 애들 장난 정도로 봐도 좋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적어도 이런 게 장난일 것 같지는 않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앙심을 품고 비밀을 폭로하려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냥 당신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 라는 식의 한마디로도 충분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게임하는 기분으로 보낸 것이라 보는 게 더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쪽지는 거짓말이나 근거 없는 헛소리는 아니라는 게 된다. 이 쪽지의 내용 중 하나는 확실히 거짓이라는 것이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와이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요즘 들어 확실히 느끼고 있었다.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도 거부했고 나몰래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딸 역시 나와는 크게 닮은 점이 없었다. 다들 날 닮지 않고 아내를 닮아서 아이가 이쁘다며 농담을 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비타민제라고 늘 나에게 주던 약. 분명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다. 뭔가 다른 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만약 저 세 가지 이야기 중 진짜 거짓이 있다면, 저 중 하나만 거짓이라도 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사실 가장 의심되는 것은 첫 번째이다. 다른 것은 단순히 추측이지만 그건 어느 정도 심증이 있으니까 마음 먹고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다. 며칠 뒤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아내가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보다 어린 병원 의사.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숨기고 싶어서 자세히 알아보라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주기적으로 연락한다면 거의 확실하다. 그 쪽지에 따르면 지호는 내 딸이 맞고 아내가 나에게 무슨 이상한 약을 먹인 건 아닌 듯하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만 해도 나에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서둘러 집에 들어오자 딸은 유치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듯했다. 아내만 거실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의 얼굴을 보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돌장식품 하나를 집어들어 아내에게 던졌다. 퍽 소리가 나며 아내가 소파에서 떨어졌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아내를 보며 난 정신을 차렸다. 서둘러 아내를 안아들고 상태를 보았다. 충격이 심했는지 아내는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보였다. 당장 병원에 연락해야 했지만 선뜻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내를 살리는 게 맞았지만
한편으론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이대로 내버려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그때 욕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내를 내려놓고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소파 밑으로 하얀 가운이 보였다. 그 의사 녀석이다. 다시 분노가 벌떡 일어섰다. 그 녀석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난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의사는 여자였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던 때에 쓰러진 아내가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초음파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쪽엔 지호 동생이라는 작은 문구가 써 있었다. 놀란 나머지 쓰러진 아내를 본 여의사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것을 잡지도 못했다. 그렇담 그 쪽지는 뭐였을까? 그냥 원한을 가진 사람의 헛소리라기엔 뭔가 미심쩍다. 그때 떠오른 게 하나 있다. 쪽지에 써 있는 것 중 한 가지는 거짓이다. 당신의 부인이 매일 당신에게 챙겨주는 약은 그냥 비타민제입니다. 지호는 확실히 당신의 딸이 맞습니다. 당신의 부인은 바람 같은 건 피운 적이 없습니다. 이 쪽지에는 단 하나의 거짓이 있습니다. 쪽지에 써 있던 하나의 거짓이 있다 라는 말이 거짓일 수도 있다.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붙잡혀 정신이 들었을 땐 아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